이번 시간은 64강입니다. 64강이고 경매 ABC 교재 190페이지입니다. 190페이지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서울 소재의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가 다음과 같고 임차인 모두 전입신고만 했다고 전제를 깔았습니다. 확정일자 안 찍었습니다. 임차인 C가 최우선 변제받는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구판 같은 경우는 좀 오타가 좀 났습니다. 뭐 A, B, C, D, E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뭐 A, A, A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심판은 뭐 수정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A, B, C, D, E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죠. A가 2001년도입니다. 이게 저당권이죠. 저당권이고 6천만 원입니다. B가 2002년도, 얘는 1천만 원이죠. 임차인이죠. 임차인. C 같은 경우 2003년도, 이것도 이제 2천만 원입니다. 전입신고만 다들 했기 때문에 대항력은 갖고 있는 거죠. 2004년도. D는 2004년도고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대항력이 있고 3천만 원입니다. E는 2005년도 역시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이 있고 800만 원입니다. 자, 빚잔치를 해야 되는데 빚잔치하는 총 토탈에서 8천만 원이죠. 8천만 원을 갖고 이제 빚잔치를 해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했을 때, 전입신고했을 때 이길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을 하죠. 이 얘기는 대항력이 이제 이길 0시부터 전입신고한 이길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을 했는데 대항력 요건은 갖췄죠. 대항력 요건은 갖췄지만은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는 1등으로 있는 이 저당권이 되는 것이고 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대항력 요건은 갖췄죠.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이길 0시부터 대항력 요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니까 결과적으로 대항력 행사 못합니다. 그죠? 예, 대항력 행사 못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고 지금 임차인이 B, C, D, E 네 사람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기 때문에 확정일자 안 찍었으니까 우선 변제권 싸움에는 못 들어가는 것이고 전입신고해서 이렇게 이제 요건을 갖췄는데 그러면 전입신고하면 두 가지 요건이 항상 발생을 하죠. 뭐 수십 번 하고 있죠 지금. 전입신고했을 때 두 가지, 첫 번째 대항력 발생하냐 그걸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냐 이 두 가지를 따져야 되는 거죠. 자, 대항력 요건은 갖췄지만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말소 기준권보다 후순이기 때문에 대항력 행사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액 임차인 보호를 받냐 이걸 지금부터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A라는 저당권이 이 사건에 있어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역시 임차인이 있는데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이 지급 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지급 기준 권리.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1년도에 그 기준표를 봐야 되는 거죠. 이건 주택임대차니까 주택임대차 기준표를 봅니다. 이거죠. 네. 주택임대차 2001년도가 보자. 2001년도가 어디냐? 2001년도 이게 지금 뭐 몇 월 달 표시를 안 했죠. 그죠? 몇 월 달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해설 보세요. 해설 보시면은 해설 동그라미 1번 저당권 A가 설정된 2001년 서울시 최우선 변제 보증금 범위는 4천에 1,600이다. 이렇게 전제를 깔았습니다. 근데 이 배당표를 보면요. 배당표의 2001년도를 보시면요. 좀 문제가 불확실하게 되어 있네요. 2001년도가 위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은 1995년 10월 19일부터 2001년 9월 14일까지 이때는 3천에 1,200이죠. 서울이니까. 근데 그 다음 칸에 2001년 9월 15일부터 2008년 8월 20일까지는 서울이 얼마입니까? 4천에 1,600이죠. 그죠? 4천에 1,600. 그럼 이게 이제 뭐 8월 달이면은 위에 칸으로 가야 되고 9월 15일 이후면은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는 연도만 표시가 돼 있지 달수가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좀 이렇게 좀 정치한 문제가 아니네요. 여기서 해설에서 4천에 1,600으로 전제를 깔아라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4천에 1600은 위에서 다섯 번째 칸입니다. 2001년 9월 15일부터 2008년 8월 20일까지 여기가 4천에 1600이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이게 2001년도라고만 할 게 아니라 2001년 한 10월 달에 들어왔다. 이렇게 전제를 깔아야죠. 그러면은 뭐 문제가 없죠. 자, 2001년 10월 달에 저당권이 설정됐다고 전제를 깔고요. 2001년 10월 달. 그러면은 이 표에서 위에서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칸. 다섯 번째 칸에 보면은 2001년 10월 달에 이 칸에 들어가죠. 수도정비계획법 중 과밀역적 건역 4천에 1600입니다. 4천에 1600까지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보증금이 4천만 원 안쪽인 것들은 1600까지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럼 1천만 원이니까 4천만 원 안쪽이죠. 2천도 4천 안쪽이고 3천도 그렇고 800도 그렇고 전부 다 4천만 원 안쪽이니까 B, C, D, E 전부 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는데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제가 배당표 짤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최우선 변제 받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두 번째, 특별임금채권. 세 번째, 재보상금.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당해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 조세. 그 다음에 공과금.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최우선 변제에 들어가는 것은 소액임차인이라든가 뭐 특별임금채권 이런 것들은 뭉뚱그려서 동순위 안분비례배당입니다. 동순위 안분비례배당이고 이 소액임차인 같은 경우는 그 배당을 하게 되는 그 배당 받게 되는 액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50% 안쪽으로만 소액임차인들한테 동순위 안분비례배당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8천만 원 갖고 빚잔치를 해야 되는데 소액임차인이 4사람이나 되기 때문에 8천만 원의 2분의 1인 4천만 원을 갖고 빚잔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4천 곱하기 안분비례 배당이니까 여기도 4천 곱하기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일 때는 빚잔치 하게 되는 그 총액의 50% 범위 내에서만 배당을 해주게 돼 있죠. 근거는 뭡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다 나오는 얘기들 아닙니까? 4천 곱하기 4천 곱하기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모분의 분자인데 분자는 각각 요구하는 액수를 기재를 해야 되죠. 여기서 1천만 원 요구하고 있죠. 1천만 원. 여기서 2천만 원. 여기는 3천이죠. 여기는 800입니다. 자, 해설 보죠. 맞죠? 이상하다 해서 봤는데 여기서 4천에 1600이니까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니까 1600이 맥시멈이죠. 1천만 원은 이 사람은 1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1천만 원 해주면 되는 거고요. 100% 다 받죠, 이 사람은. 근데 C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로서 보호를 받는 것은 1600이 맥시멈 아닙니까? 최우선 변제에서는. 그러니까 1600. 그 얘도 3천을 요구하고 있지만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로서 받을 수 있는 것은 4천에 1600이니까 1600. 그 다음에 얘는 800을 요구하고 있죠. 800은 1600만 원 안쪽이니까 얘는 그대로 뭐 800만 원 다 줘도 되네요. 그리고 분자에는 이 분모를 다 합산해야 되죠. 1000, 1600, 1600, 800 이걸 더해야 됩니다. 자, 해설 보시죠. 해설 2번. 최우선 변제받는 총 보증금은 배당금액 8천만 원에 빚잔치할 총액 8천만 원에 2분의 1 범위 내야 된다. 그러니까 4천만 원만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는 거죠. 임차인 B, C, D, E 그 임차인 C라고 오타 났네요. 세 번째 칸에 그 임차인 D로 바꿔야 됩니다. 뭐 심판에는 뭐 개정됐을 것 같은데요. 자, 임차인 B, C, D, E가 돼 있는데 자, 빚잔치할 총액이 얘네들은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 곱하기 5천만 원분의 1천만 원, 5천만 원분의 1600, 5천분의 1600, 5천분의 8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에 나온 게 이제 B 같은 경우는 800만 원, C하고 D는 1280만 원, 마지막에 E 같은 경우는 이제 64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800, 얘는 1280. 이걸 다 합쳤을 때
이걸 다 합쳤을 때 이제 4천만 원이 나오는 거죠. 4천만 원이. 그러면은 배당표를 짜보면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 이렇게 나오죠. 배당표를 짤 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로 배당받은 액수가 토탈해서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 이 4천만 원을 분석을 해보면은, 보고 하면은 임차인 B가 800만 원 받았고요. 그 다음에 C가 1280, D도 1280, 그 다음에 E가 640. 이렇게 배당을 받았고, 이것들을 다 합치면은 이제 4천만 원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 싸움으로 들어가는 게, 여기서 4천만 원 줬으니까 8천 중에서 4천을 배당을 했으니까 남은 거 4천만 원밖에 없죠. 이 4천만 원을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는 저당권자가 가져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배당이 끝나는 거죠. 그럼 저당권자는 6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4천만 원밖에 못 받았죠. 그럼 마이너스 2천 못 받았네요, 그죠? 미배당 보증금이 2천만 원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같은 경우, B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요구했는데 800만 원밖에 못 받았죠. 마이너스 200 났고요. C는 2천만 원 요구했는데 1280밖에 못 받았죠. 얼마를 못 받았습니까? 700, 마이너스 720.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요구했는데 1280밖에 못 받았죠. 그러면 얼마가 모자랍니까? 마이너스 1720입니까? 맞죠, 그죠? 예. 그 다음에 E 같은 경우는 8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640밖에 못 받았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60만 원이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자, 이러한 미배당 보증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BCD가 또는 BCD 중에 아무라도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저당권보다 먼저 전입신고했으면은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되기 때문에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에 대해서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가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임차인인 BCD 전부 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니까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에 대해서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고요. 전부 다 쫓겨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에 대해서는 뭐 민사소송을 제기하든 그건 개인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이 경매 절차에서는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해설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해설 동그라미 3번. 저당권자 A는 최우선 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4천만 원을 우선 변제받고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 A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다. 다 쫓겨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갑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이후 부분을 연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74페이지 보세요. 경매 ABC 교재 174페이지를 봅니다. 이게 저번 시간에 맞죠? 예. 174페이지를 합니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174페이지 중간에 2번 이해관계인의 대위 변제 가능성 확인. 대위 변제 가능성 내지 실행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채무 변제는 제3자도 할 수가 있고, 선순위 저당권의 금액이 적을수록 임차인 등이 대위 변제하여 대항력을 가질 수가 있다. 자, 박스 안에 보면요, 대위 변제 사례가 나오는데, A가 저당권자고 B가 대항력과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이 되고, C가 저당권이고 그 다음에 C가 저당권에 기해서 임의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자, 오른쪽 해설을 봅니다. 동그라미 1번 175페이지 메뉴에 동그라미 1번 대위 변제 전에, 대위 변제 전에는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 A가 되고, 그 다음에 낙찰자는 임차인 B를 인수할 필요가 없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A의 저당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대항력도 갖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일자 찍었죠, 그죠? 우선 변제권도 발생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임차인이고요.
C가 또 저당권이죠. 후순위 2순위 저당권자가 됩니다. 저당권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 C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 상태로 봤을 때 이 저당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했을 때에는 선순위 저당권도 말소가 되죠. 그죠? 이것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는데 선순위 저당권인 A도 날아가는 거죠.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민사집행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사집행법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91조. 저번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바로 위에 보세요. 바로 위에. 바로 위에 이제 174페이지. 174페이지 바로 위에 보면은 그 중간에 박스 민사집행법 91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항에 보면은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후순위 저당권자가 임의경매 신청을 했을 때는 얘도 소멸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날짜가 앞섰으니까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보면은 얘가 이제 임의경매 신청을 했을 때 A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니까 A가 날아가고 그 밑으로 다 날아가죠. 그러면은 입찰 들어가는 낙찰자 입장에서는 입찰 들어갈 때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다 날아가는 거니까 떠나야 될 부담이 전혀 없는 거죠. 내가 인수해야 할 권리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자,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 임차인도 지금 날아갈 판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 임차인이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대위 변제합니다. 대신 빚을 갚아준다는 얘기죠. 대신 빚을 갚아서 이렇게 대위 변제했을 때는 이 저당권은 날아가는 겁니다.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되면은 저당권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형태가 되면은 이 상태에서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거니까 이제는 C라는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 그러면은 B의 법적 지위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완전히 법률 관계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175페이지를 봅니다. 해설. 그래서 175페이지에 맨 위 해설을 보면은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대위 변제하기 전에는 말소 기준 권리가 저당권 A가 되고 낙찰자는 임차인 B를 인수할 필요가 없죠.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입찰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인수받는 권리가 없으니까. 동그라미 2번 여기처럼 이렇게 만약에 대위 변제를 해버렸다. 그러면은 낙찰 후에 매각대금 완납 시까지 자, 여기 이제 매각대금 완납 시까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하죠. 시점이 포인트가 되는 것이니까. 낙찰 후 매각대금 완납 이전까지 저당권 A가 대위 변제에 의해서 말소될 경우에 대위 변제에서 저당권 A가 말소가 되는 경우에는 이 C가 바로 이제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당권 A가 대위 변제로 말소될 경우에는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자 C가 되는 것이고 임차인 B는 이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는 것이니까 낙찰자가 B를 인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3번 대위 변제에 의해서 낙찰자가 불리한 경우에는 그럼 낙찰자는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위 변제가 언제까지 가능한가 하면은 여기 나오죠. 매각대금 완납 시까지 가능합니다. 경매 절차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 받으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죠. 그 다음에 7일 뒤에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을 때 그 다음 또 일주일 뒤에 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죠. 이렇게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보통 30일 이내에 잔금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잔금 납부. 잔금 납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을 하는 거죠. 배당을 해서 빚잔치가 끝나게 되는데 언제까지 지금 포인트는 대위 변제죠. 이러한 대위 변제가 언제까지 가능한가에 대해서 잔금 납부 이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낙찰 받았을 때 그 이후부터 잔금 납부 시간까지 대위 변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내가 낙찰받았다. 그럼 기분이 좋은 거죠. 낙찰에 대해서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지고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럼 이제 돈 벌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이 사이에 30일 정도 기간이 이제 잔금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잔금 납부하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대위 변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대위 변제를 막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지고 7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나서 잔금 납부 일자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납부를 해야 되죠. 요 시점에 바로 납부를 해버리면 소유권이 바로 나한테 넘어오는 것이니까 잔금 납부 기한이 30일 정도 기간이 정해지면은 이때 기다리지 말고요. 바로 납부를 해야 되죠. 바로 납부를 하면은 소유권을 내가 가져오는 것이니까 그걸로 게임 끝나버리는 거죠. 대위 변제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근데 만약에 돈 구하러 은행 가서 담보대출도 받고 차일피일 이렇게 지연되다가 잔금 납부하기 전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대위 변제를 해버리면은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가 고생한 것들이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그러면은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3번 다시 보면은 메뉴의 해설 동그라미 3번 175페이지 175페이지 메뉴의 동그라미 3번 해설 대위 변제에서 낙찰자가 불리한 경우에는 낙찰자는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을 해야 된다.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을 해서 그 취소가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입찰 보증금 다 돌려받습니다. 자, 박스 안에 대위 변제 가능성 또는 실익 여부 분석 방법. 자, 배당표를 작성을 하고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표를 작성해서 후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는지 여부를 알아본다라고 한다면은 임차인 등이 대위 변제에 의한 선순위 저당권을 말소시킬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후순위 임차인 B가 만약에 이제 배당표를 짜보니까 얘한테까지 100% 돈이 돌아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불만이 없죠. 100%다 받으니까. 그러면은 이 잔금 납부 전까지 이 사람이 대위 변제를 한다거나 그런 일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B라는 사람이 1억을 받아야 되는데 배당표를 짜보니까 5천만 원 받고 5천만 원의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선순위면 상관이 없죠.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낙찰자한테 5천만 원 다 받아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말소기준금보다 후순위인 경우에는 미배당 보증금이 5천 원 받고 5천 원 못 받았다. 그럼 5천만 원 손실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대위 변제 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 B한테 임차인 B가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할 것이라고 배당표를 짜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B가 언제든지 A의 피담보 채권,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대위 변제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175페이지 계속 봅니다. 3번 경매 신청권자의 청구 채권액 확인. 첫 번째 줄 그랬고요. 두 번째 봅니다. 경매 투자 시에 경매 신청자의 청구 채권액이 소액인 물건보다는 청구 채권액이 많은 물건이 상대적으로 경매 취하 가능성이 낮아서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원에서 하는 게 뭐겁니까? 법원에서 하는 게 직권 취소죠. 직권 취소. 경매를 취소시켜버립니다. 근데 경매 신청 채권자가 하는 게 뭡니까? 경매 집어넣은 사람이 하는 게 뭡니까? 취하죠. 취하. 구분해야 되죠. 취소냐 취하냐. 법원에서 하는 게 이제 직권 취소가 되는 것이고요. 경매 신청 채권자가 하는 게 취하가 되는 겁니다. 취하가. 그럼 법원에서 직권 취소하게 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무익녀 같은 경우 남는 게 없다는 얘기죠.
무익녀 같은 경우에 이제 직권 취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매 신청 채권자가 경매를 자기가 집어넣는데 나중에 취하서를 제출했어요. 경매 신청한 거 취하하겠다. 왜 취하를 합니까? 합의를 본 거죠. 채권자로서 돈 받을 게 있었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 주니까 경매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채무자가 돈을 보따리에 싸들고 와서 변제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는 돈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합의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합의서. 그러면 이제 취하가 되는 거죠. 취하.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다시 보면요. 경매 투자 시 경매 신청자의 청구 채권액이 소액인 물건보다는 청구 채권액이 많은 물건이,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채권액이 한 10억 정도가 된다. 그러면 채무자가 이 10억을 갚기는 어려울 거란 얘기죠. 만약에 채권액이 200만 원이다. 그럼 채무자 같은 경우 200만 원 금방 갚아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액이 크면 클수록 채무자가 못 갚을 테니까 취하 가능성이 낮아진다. 별로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분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구 채권액이 많은 물건이 상대적으로 경매 취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이 채권액이 경매 신청 채권자의 채권액이 많은 거 그런 거를 입찰 들어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박스 안에 꼭 알아두세요. 임의 경매 또는 강제 경매에 따른 경매 신청권자 및 선순위 권리자들의 채권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동그라미 1번 경매 취하 가능성이 높은 물건, 경매 신청자의 청구 채권액이 소액이라든지 아까처럼 뭐 200만 원밖에 안 된다. 채권액이 채무자가 200만 원 뭐 빚을 내서 갚아버리죠. 그러면 돈을 갚았으니까 채권자는 경매 지분을 실익이 없죠. 그럼 취하서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 채권액이 얼마 안 된다. 소액이라든지 경매 절차상 변경이나 연기되었거나 매각 불허가 사유가 재감정 신청 등이라면 상대적으로 경매 취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봐야 된다. 넘어갑니다. (176페이지) 176페이지 동그라미 2번 메뉴에 경매 취하 가능성이 낮은 물건, 단독 경매 사건이 아닌 이중 경매 사건, 가로 안에 채권자 여러 명이 임의 경매 또는 강제 경매 신청한 사건, 이렇게 막 경매가 여러 번 들어간 거.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부상 채권액이 부동산 가액보다 많아서 채무자가 경매 부동산에 대한 미련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등기부상 채권액이 부동산 가액보다 많다. 못 갚을 거다는 얘기죠. 너무 액수가 크기 때문에 채무자가 못 갚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그럼 취하를 못 하는 거죠. 빚을 갚아야 채권자가 경매 취하할 텐데 빚을 못 갚을 정도로 액수가 크다는 얘기죠. 그럼 못 갚을 테니까 채권자가 취할 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부동산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아주 복잡한 물건,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 박스 안에 경매 투자 시 경매 취하 가능성이 낮은 경매 신청자의 청구 채권액이 많은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자, 4번 경매 신청권자 확인. 잉여 없는 경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자, 잉여 없는 경매에 해당될 경우에 더 이상 경매를 진행시킬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법원은 경매 신청권자, 즉 압류 채권자에게 선순위 권리자들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잉여 있는 금액을 정하여 매수 신고 후 경매 신청권자가 스스로 매입하라고 통보한다. 이거 뭐 누차 앞에서 많이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많이 설명을 했던 논점이죠. 생략하겠습니다. 앞에서 뭐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 박스. 부동산 경매 신청 원인. 동그라미 1번. 강제 경매 같은 경우는 뭐 누차 말씀드렸듯이 강제 경매는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집행 권한으로서 집행 권한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동그라미 2번. 임의 경매. 경매 신청권이 있는 담보권에 의한 경매로서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등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가등기도 담보권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임의경매가 되고요. 아까 앞 시간에서 63강에서 그 담보가등기 사례를 봤지 않습니까? 등기부상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 가등기라고 되어 있지만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가등기권자가 직접 임의경매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등기부상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담보가등기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담보가등기에 기해서 임의경매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앞에 63강에서 조금 전에 다룬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전세권. 전세권도 담보물권적 성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세권에 기해서 직접 임의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 177페이지 맨 위에 5번 권리 분석에서 특히 주의할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점유권과 경매. 입찰 희망자에게 중요한 사항은 목적물이 누구의 점유하에 있는가에 문제가 된다. 그 다음 읽어보시고요. 동그라미 2번 점유자가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하였다면 매수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유치권은 우선 변제적 효력은 없지만은 매수자가 목적 부동산을 인수받기 위해서는 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저당권은 유치적 효력은 없죠. 유치적 효력은 없는데 우선 변제적 효력은 있는 거죠. 질권은 어떻습니까? 질권은 유치적 효력도 있고 우선 변제적 효력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 나온 것은 유치권이죠. 그죠? 유치권은 어떻게 됩니까? 유치적 효력이 있죠. 유치적 효력이 있지만은 우선 변제적 효력은 없습니다. 그죠? 이걸 묻는 거죠. 뭐 유치권 지원까지 뭐 많이 했는데요. 압류의 3단계, 그러니까 경매의 3단계, 첫 번째 압류를 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현금화 단계. 세 번째가 뭡니까? 변제 단계죠. 빚잔치. 이렇게 3단계까지 가는 게 뭐 임의경매나 강제경매 이런 것들이고, 변제 단계가 아니라 현금화 단계, 환가를 위한 경매라고 얘기를 하죠. 환가, 돈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환가를 위한 경매에 그치는 것들이 바로 유치권 경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 같은 경우는 이건 형식적 의미의 경매가 됩니다. 형식적 의미의 경매.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유물 분할 경매 이런 것들이죠. 다 환가를 위한 경매가 되는 겁니다. 이 유치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형식적 의미의 경매 이런 것들은 변제받는 게 아닙니다. 빚잔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변제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 유치권은 어떻게 되냐? 앞에도 누차 설명을 드렸죠. 그 목적물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유치권은 목적물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낙찰자가 있죠. 낙찰자는 유치권을 따는 거죠. 그래서 낙찰자가 그 목적물을 갖고 싶으면은 이 유치권자한테 돈을 갚아야 되죠. 그죠? 예. 수리비 같은 거, 건축비용 이런 걸 대신 변제를 해야 됩니다. 법조문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91조 5항이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왼쪽 페이지하고 몇 페이지 보시는가 하면 앞에 174페이지 보세요. 174페이지. 174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에 민사집행법 91조 박스가 있죠. 5항을 보세요. 5항.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 조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치권자가 만약에 이제 경매를 집어넣었을 때 이거는 압류를 하고 현금화, 즉 환가 단계만 돈으로 바꾸는 단계만 가는 것이지 이 유치권자가 변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유치권자가 변제받는 게 아닙니다. 유치권자는 이 목적물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낙찰자가 이 건물을 사용하려면은 이 유치권자한테 이 유치권자가 받아야 될 그 수리비라든가 건축비용 이런 것들을 대신 변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민사집행법 91조 5항이 명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금방 봤듯이.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배당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배당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낙찰자가 변제를 하죠. 변제를 해야 자기가 이 목적물을 취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는 있죠. 유치할 수 있는 권리는 있고 우선 변제적 효력은 없습니다. 왜? 배당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배당에 들어갔을 때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게 될 텐데 유치권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는 겁니다. 배당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못 받지만은 실질적으로 낙찰자가 유치권자의 그 돈을 변제해 주지 않으면은 목적물을 사용을 못 하잖아요. 울며 겨자 먹기로 유치권자의 그 채권을 갖다가 대신 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선 변제 받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아까 그 부분 갑니다. 어디 있어? 177페이지죠. 예, 177페이지. 177페이지에 메뉴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의 해설. 유치권은 그래서 유치권은 우선 변제적 효력은 원래 없죠. 원래 없는데 어차피 이 사람이 낙찰자가 유치권자의 채권을 대신 갚아줘야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죠. 다시 유치권은 우선 변제 효력은 없지만은 매수자는 여기서 낙찰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낙찰자가 목적 부동산을 인수받기 위해서는 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존재한다는 식으로 해설이 되는 거죠. 방거로 2번 지상권하고 법정 지상권과 경매. 자, 동그라미 1번. 입찰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은 지상권 설정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물건, 존속기간, 치료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 등기되지 않은 법직권하고 관법지 이런 것들의 존재 여부가 된다. 경매에서는 이제 법직권이라든가 유치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특수물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박스 안에 보시면요. 매각 후 지상권의 인수, 소멸관계, 동그라미 1번. 저당권 등의 소멸기준이 이제 말소기준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로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선순위니까 떠나야 되죠.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부동산이 매각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고 매수자가 이를 인수한다. 그 다음 지상권자는 존속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그렇죠? 보통 몇 년입니까? 30년이죠. 30년.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저당권 등의 소멸 기준보다 후순위로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 부동산이 매각되기 전까지는 사용 수익할 수 있으나 매각되면은 지상권은 소멸한다. 후순위니까요. 따라서 지상권자는 매수자의 명도 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동그라미 3번. 저당권과 지상권이 동시에 설정된 경우 저당권이 소멸하면은 지상권도 소멸한다. 자,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써놨지? 이제 뭐 경매에 대해서 기초 이론만 적어놨기 때문에 이제 단순하게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저당권이 들어갔고요. 두 번째 이제 지상권이 들어갔을 때 순서대로 등기부에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러니까 같은 A은행에서 들어갔습니다. A은행에서 갑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갑의 땅이 있는데 갑의 땅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갑의 땅에 대해서 지상권도 설정을 한 거죠. 보통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는 이렇게 은행에서 저당권도 설정을 하고 동시에 지상권도 설정을 하죠.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30년입니다. 그러면 이 위에 뭐 건물 지을 때도 이 은행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은행이 지상권자니까.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담보를 확실하게 잡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함과 동시에 지상권까지도 같이 설정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A은행에서 들어간 거죠.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경매 물건이 나왔다. 그럼 말소기준 권리가 선순위 저당권이 되는 거죠. 이게 말소기준 권리니까 다 날아갑니다. 밑에 지상권도 날아가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깨끗한 물건이죠.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뒤집어지는 사례가 있죠. 첫 번째 지상권이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지상권. 두 번째 저당권. 이렇게 들어간 사례. 그런데
이것도 A은행이고요. 이것도 A은행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저당권 등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상권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것은 뭡니까? 이제 같은 얼구에 기록이 되잖아요. 등기부에 얼구에 기록이 되잖아요. 갑구에 기록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구에 기록되잖아요. 그럼 이게 동일한 구니까 순위번호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그럼 순위번호가 지상권이 더 빠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나? 이제 은행에서 뭐 서류를 잘못 넣었을 수도 있는데, 등기부에 등기 공무원이 착오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등기부에 등기 신청을 할 때 지상권 서류를 먼저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저당권 서류를 나중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서류를 막 얹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등기소의 공무원이 실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저당권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걸 거꾸로 지상권을 먼저 이제 등기부 공무원이 이제 등기소의 공무원이 설정을 하고 나중에 저당권을 설정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상권을 먼저 설정을 했으니까 얘가 순위번호가 앞설 거란 말이죠. 근데 똑같이 A은행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은 입찰 들어갔을 때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그러면 이 밑으로는 날아가는데 지상권은 선순위 지상권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인수를.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 이 은행에 전화를 해야 됩니다. 은행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보니까 이 물건이 경매가 나와 있는데 특히 이제 만약에 저당권자인 은행이 만약에 임의 경매를 집어넣었다. 그럼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귀은행에서 지금 저당권에 근거해서 임의 경매를 집어넣으셨는데 등기부를 떼보니까 선순위로 지상권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지금 입찰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은 이 저당권은 당연히 말소 기준 권리니까 날아가겠지만은 그 선순위 지상권도 이제 말소시켜 주시는 겁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뭐 99.9% 은행 직원들은 예, 그렇게 위에 지상권도 당연히 말소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걸 녹음을 해 주셔야 됩니다. 녹음을. 나중에 녹음한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입증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은행에서 오래발 내밀 수도 있죠. 나는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지상권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떠나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행 직원하고 통화를 하시면서 예스 하는 것을 반드시 녹음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날아가는데 지상권도 어차피 A은행에서 말소시킨다라고 증거 자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됩니다. 사례를 나눠서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첫 번째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할 얘기가 많네요. 이건 뭐 두 번째 저당권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이. 그런데 은행이 다릅니다. 이거는 A은행에서 저당권 들어갔고요. 이거는 B라는 은행에서 그 전에 이미 저당권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지상권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주체가 다르다. 은행이 다를 때에는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그 밑으로 다 날아가는 것이고 이 B은행의 지상권은 당연히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케이스인지를 좀 자세히 보시고요. 등기부라든가 이런 것도 주체가 똑같이 A은행인지 아니면 위에는 다른 은행인지 다른 은행이면 이 지상권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권리관계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경매 정보지를 보시면서요. 계속 트레이닝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되고 배당표 짜는 연습도 계속 하셔야 되고요. 계속 하시다 보면 실력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177페이지. 177페이지 박스에서 동그라미 3번에 대해서 지금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녹화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법정지상권은 등기가 없어도 그 건물 소유자는 대지의 매수인에 대하여 그 지상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뭐 법치권은 등기하는 게 아니죠. 네.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에 법정지상권을 갖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178페이지.
자, 맨 위에 178페이지 맨 위에 반대로 건물의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매수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그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등기 없이 매수자가 취득하는지 철저히 분석을 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경매 물건으로 나왔을 때에는 매수자가 법직권의 제한을 받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이제 법직권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요. 법정지상권은 1시간 반은 투자를 해야 모든 논점이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판례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판례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법직권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법직권을 공부를 철저히 하시고 만약에 이제 입찰 들어가시면은 상당히 큰 돈을 좀 만질 수 있는 게 이제 법직권하고 유치권입니다. 자, 뭐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 자, 방거로 3번 유치권과 경매. 동그라미 1번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상환할 의무가 있다. 뭐 당연히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임대인이나 매수자에게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를 하여 적법하게 건물을 점유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박스 안에 보면은 이 얘기를 해야 되겠네. 금방 읽은 부분 다시 한번 보죠. 동그라미 1번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임대인이나 매수자에게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기해서 유치권 행사를 하여 적법하게 건물을 점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상가계약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상가임대차. 제가 뭐 장사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또는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임차를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상가 임대차 계약서. 상가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특약사항 같은 데 보면은 맨 끝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임차인은 원상 복구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어지간하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에 임차인은 건물 상태를 원래 상태로 원상 복구하기로 한다. 이게 특약상에 들어가 있죠. 이게 들어가 버리면은 유치권 행사를 못 합니다. 왜 유치권 행사를 못 합니까? 자, 이제 필요비 유익비인데 세입자가 상가 임차인이 이 건물을 사용하는 동안 뭐 필요비가 들어갔다거나 또는 뭐 유익비가 들어갔다거나 이런 거죠. 그러면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발생을 하는데 이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건물주가 필요비나 유익비를 안 준단 말이죠. 그럼 이 물건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필요비하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기초에서 유치권 행사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유치권 행사.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첫 번째 줄 임차인이 지출한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상환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임대인이나 매수자에게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기해서 유치권 행사를 하여 적법하게 건물을 점유할 수가 있다. 자, 이제 필요비하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발생을 하는데 필요비 같은 경우는 즉시 상환 청구하는 거죠. 즉시 내가 필요비를 지출했다. 즉시 내가 얼마 들어갔으니까 건물주는 내놔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유익비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야 이제 유익비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계약 기간 만료가 됐을 때. 그래서 여기도 지금 계약 기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전제를 깔았죠.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된 다음에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유익비를 주지 않으면은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기초해서 유치권 행사를 들어가는 거죠. 다시 보면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지났을 때 임대인이나 매수자에게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기해서 유치권 행사를 하여 적법하게 건물을 점유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계약기간 종료되고 난 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건물 임대인 입장에서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 행사를 못하게 하려면 특약사항에 이것만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시에 그 목적물을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원상복구하기로 한다는 얘기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죠? 예. 그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다가 뭐 여러 가지 뭐 부대시설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특약사항에 보면은 원상복구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뜯어야 됩니다. 다 뜯어서 원상복구를 해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유익비에 해당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걸 다 뜯어야 되기 때문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 행사를 못 합니다. 왜? 원상복구 특약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제 현업에서 부동산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니 이게 거의 들어가 있더라고요.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이거 같은 경우 주택임대차도 이걸 집어넣잖아요. 계약기간 만료 시에 임차인은 원상복구 해놓기로 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유익비 상환 청구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익비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걸 다 넣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그래서 배당표를 짜보면은 이렇죠. 여기 이제 최우선 변제 들어가는 것들 세 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해세,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조세, 그 다음에 이제 공과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위에는 뭐 법원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있죠. 첫 번째는 경매 실행비용, 두 번째는 뭡니까? 비용 상환 청구권이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것이 이제 필요비 상환 청구권하고 이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인데 여기서 필요비 상환 청구권하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만약에 안 준다, 돈을 안 준다, 그럼 여기에 기초해서 유치권 행사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치권 행사가 도출됩니다. 그런데 이제 원상복구 특약을 집어넣으면은 이 유익비 상환 청구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해서는 유치권 행사를 못합니다. 근데 뭐 대부분 보니까 이제 원상복구 특약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입자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려는 거죠. 유익비 상환 청구를 못하게 하려고 그 포기 특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원상복구 특약을 뭐 거의 뭐 99% 제 경험상으로는 뭐 주택임대차가 됐든 상가임대차가 됐든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실 때 만약에 임차인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시에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그렇게 찍혀 있으면은 그 부분을 갖고 그거를 내가 오케이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유익비 상환 청구를 못하는 그 포기 특약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유익비나 필요비나 유익비를 돌려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유치권 행사를 못해요. 왜냐?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뜻하고 똑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려면은 계약 체결하면서 그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안 하고 그냥 특약사항이 있는 거를 그대로 놓고 그냥 사인을 해버리면은 유치권 행사 못 들어갑니다. 나중에 유익비 상환 청구를 못하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임대인으로서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임차인으로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야? 박스입니다. 박스. 잠깐 시간이. 자, 박스의 유익비 여부 판단을 보면은 건물의 사용 목적 뭐쩌고 저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뭐 어려운 얘기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공사비. 법원 경매 부동산 중에서 매각 결정 후 효력이 인정되는 유치권은 주로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이나 신축 건물로서 부동산 소유자와 건설업자의 채권 채무 관계로 발생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치권 판례가 몇십 개가 있는데 몇십 개를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유치권을 가정하는 경우에 친척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 가장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유치권 비용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뭐쩌고 저쩌고 뭐 재판 절차를 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64강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